느린 아이라고 하더라도 말귀를 잘 알아듣고 엄마의 표정에 반응하고 문제가 없이 잘 된다면 사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생후 2, 3개월 때 호명 반응이 굉장히 빈약하다. 아이가 듣는둥만둥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호명 반응이 중요하냐면 기질이 좀 까다로운 아이들이 한 10에서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특히 이제 큰애가 되게 순했고 키우기가 너무 수월했는데 둘째는 낳아봤더니 밤낮도 바뀌어 있고 자다가 자꾸 깨고 뭐 이렇게 놀아줘도 애가 잘 웃지를 않고 좀 예민하고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요. 처음에는 마음도 이해하려고 하고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봐 주기도 하고 아이 입장에서 좀 배려해 주려고 하다가 아이가 이제 계속 짜증을 내고 엄마를 힘들게 하니까 부모님들이 참다가 폭발을 하는 거죠. 가장 안 좋은 양육 형태가 비일관적 양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어제는 내가 좀 화냈고 짜증냈을 때 엄마가 반응도 해주고 내 입장도 좀 이해해 주는 것 같고 헤아려 주는 것 같았는데 왜 오늘은 저렇게 엄마가 화를 내지? 그리고 그 내는 빈도가 좀 더 많아져. 그러면 이제 아이는 내가 어떻게 해야 공감해주고 어떻게 했을 때 화를 내는지가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엄마를 약간 테스트하는 그런 아이가 돼요. 한번 이렇게 살짝 혼날 짓을 하고 엄마가 이번에 화를 내나 안 내나 보게 되는 거죠. 엄마가 이제 이럴 때 항상 자기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놓고 선을 넘는 행동, 자기를 막 머리를 때린다거나 막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머리를 막 방바닥에 박는다거나 뭘 집어 던진다거나 이제 말이 빠른 아이들은 욕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철저한 훈육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네가 표현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라는 말을 좀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공장소 같은 데서 아이들이 울고불고 남한테 방해를 주는 이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냥 자기 핸드폰만 한다거나 애를 방치하거나 훈육을 적절하게 해야 될 타이밍이 분명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시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는데 그러시기보다는 충분히 설명해주고 네가 이런 행동을 멈추면 어떤 보상이 있고 계속한다면 이 공간 안에서 있을 수 없어 라고 이제 미리 예측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이가 뭔가 화를 내거나 그럴 때 그걸 품는다고 해요. 컨테인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물을 막 뿌리면 엄마가 스폰지가 되셔야 되는데 같이 막 물을 뿌리는 거죠. 아이를 막 위협하고 너 이러면 집 나갈 거야? 너 뭐 이러면 그거 못해? 그런 식으로 이제 협박성으로 훈육을 하시는데 훈육의 방법으로는 가장 안 좋은 게 협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보다는 네가 너무 힘든 건 알겠으나 이런 행동은 안 되는 거야 라고 마음도 이해해 주면서 선은 딱 지키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못 하시다 보니까 허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발달 장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달 장애라 하면 자폐, ADHD, 또 지적 장애 이제 그런 애들이 속하는데 발달 장애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발달이 늦으니까 내가 너무 강요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무리 발달장애 아이라도 할 일은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할 일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일반 아이들이라면 그냥 하는 일종의 일상생활 루틴 뭐 양치질하고 화장실 가서 자기가 볼일 보고 문을 내리고 또 일정이 변경이 생겼을 때 너무 화를 낼 경우에 막 아이가 난리친다고 해서 맞춰주고 다시 예전 변경으로 돌아가시면 아이는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난리치고 소리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 부모님은 나한테 맞춰주는구나가 학습이 돼요. 문제 행동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발달장애 아이들도 예측을 하게 해주면 훨씬 아이가 문제 행동이 줄어들어요. 내가 이 행동을 했다가는 보상이 오지 않는구나. 긍정적인 행동을 해야 베네핏이 오는구나. 그거를 배우게 만드는 과정이 발달장애 아이들의 문제행동 치료 그런 방법이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그냥 24시간 내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일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즉각 아이가 뭔가를 엄마한테 요청을 했어. 뭔가 반응을 기대했는데 한참 지나서야 엄마 할 일 다 하고 와서 아까 왜 엄마 불렀어? 라고 하면 아이는 자기가 왜 그랬는지 기억도 못하고 이미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약간 섭섭해. 그런 상태에서 와서 해결해 주려고 했을 때 아이의 마음은 이미 엄마에 대해서 신뢰가 깨진 상태인 거죠. 그걸 반응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감성. 그거는 아이는 예를 들어서 화가 난 이유가 엄마가 아침에 뭐 맛있는 약속한 그 음식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까먹고 안 해줬어요. 그런데 엄마가 너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게 약간 등이 간지러워가지고 울고 있고 화가 난 건데 허벅지를 긁어주고 있는 그런 걸 둔감한 엄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반응성, 민감성 그 세 가지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특히 까다로운 아이일수록 기질이 예민한 아이일수록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일수록 그 세 가지를 잘 지키는 부모가 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저는 정말 혼동하기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아이가 부모들은 모르는 그런 지식이 엄청 많은 애들이 있어요.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이제 아이인데 저한테 유치원 때 왔었는데 한국 사람이 아닌데도 모든 유명 인물들의 이름을 성까지 다 달달달달 외우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경주용 자동차의 모델을 다 외우는 아이가 있었어요. 유치원생이. 그리고 어떤 아이는 자동차 휠, 우리가 보통 자동차 모델까지는 그래도 뭐 자동차 좋아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그 알루미늄 휠에는 큰 관심 없잖아요. 근데 그 휠 모델을 다 알아서 이렇게 모퉁이만 살짝 지나가도 저거 무슨 모델이다 그런 아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IQ 검사를 해보면 120, 130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얘는 암기가 굉장히 뛰어나요. 제가 모르는 지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얘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이 아이의 관심사에 대한 질문들은 뭐 줄줄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또래 관계가 어려운 아이들, 친구들하고 일상 대화는 안 돼요. 왜 우리가 사람이 교제하는 거는 하나만 이야기하면서 교제하지 지식적 대화를 나누지 않잖아요. 야, 우리 오늘 자유놀이 시간에 이따가 블럭으로 집 만들자, 로봇 만들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놀지. 야, 곤충의 종류가 새로 나온 게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곤충 이야기만 하면 관심이 없는 아이라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또래 관계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이 결여돼 있으면서 영재적인 그런 특정한 데에 재주가 있고 특정한 관심사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관심만 보이고 보편적인 아이들이 해야 될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제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소아정신과를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가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폐 스펙트럼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회성 발달 장애예요. 우리 뇌 속에 사회성을 담당하는 뇌회로가 있거든요. 뇌회로는 다 단백질이거든요. 유전적인 변이가 결국은 단백질의 이상을 초래하는데 그 신경회로들이 어떤 이상회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필이면 그게 사회성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회로인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이들에게 있어서 뭔가 사회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가장 초기 월령이 100일 무렵이에요. 보통 생후 2, 3개월 때 아이를 이렇게 안고 젖도 주고 그러면서 아이랑 눈 맞추면서 까꿍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아이가 늘 나를 바라봐주고 웃어주는 엄마가 왔네, 아빠가 왔네 그러면서 화사하게 웃어야 되고 또 약간 낯선 사람을 보면 긴장한 그런 기색이 역력하면서 살짝 웃지 않고 그래서 그걸 사회적 미소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사라져 있는 그리고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어깨쯤을 보거나 턱쯤을 본다거나 이제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한 2011년도쯤에 나왔던 네이처 논문의 커버가 아빠가 생후 2달짜리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허공을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커버 스토리로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연구 결과였냐면 100일 무렵에 눈맞춤이 떨어졌던 그런 아이들이 향후 자폐가 될 확률이 높더라라는 걸 이렇게 보여준 그런 논문이었거든요. 그리고 18개월이 이제 되면 아이들이 자박자박 걸어 다니잖아요. 그럼 그때 엄마가 이제 그 아이를 위험한 데 가면 안 되니까 땡땡아 그러면 아이가 탁 바라봐야 딱 멈추는 그런 행동을 할 텐데 아이가 멈추질 않고 둥둥둥 만둥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특정 사운드, 세탁기 버튼 소리 그런 기계음을 스펙트럼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세탁기 버튼 소리라든지 밖에서 나는 무슨 자동차 크락션 소리가 나면 금세 쳐다본다. 그런 경우라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호명 반응이 중요하냐면 호명 반응은 일종의 사회적 참조 기능을 해요. 이름을 불러서 그 사람 표정을 봐야 내가 그 다음 할 행동을 결정하는 일종의 중요한 참고치가 되는 거죠. 그걸 사회적 참조라고 하거든요. 근데 엄마 표정을 살피지 않고 상대방 표정을 살피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갈 길만 간다. 그렇게 되면 규칙이 있는 사회에서 융화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아무개야 앉아야 돼. 이거는 이거 한 다음에 하자 그럴 때 왜?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내 갈 길 가고 싶고 나 하고 싶은 거 할 건데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매우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이제 그 다음 중요한 또 하나의 덩어리는 상동행동이라는 건데요. 아이들이 어떤 특정 관심사에 꽂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테이블이나 바닥에 엎드려서 계속 바퀴 굴러가는 그 반복적인 그 움직임을 즐기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물건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손을 이용을 해서 파닥파닥
거린다거나 또는 빙글빙글 돈다거나 이제 그런 자기 몸을 이용한 상동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좀 기능이 좋은 아이들은 말이 빨리 트일 수 있거든요. 만 3세 정도에 그런 아이들은 말이 트였더니 이제 소통 되겠구나 하고 부모님들이 기대를 하고 반겼는데 얘가 숫자만 계속 읽고 있고 달력만 쳐다보면 막 바로 달려가서 몇 월 며칠이야,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뭐 어린이집에서 오늘 뭐 급식 뭐 나왔어? 친구랑 뭐 하면서 놀았어? 그런 소소한 질문을 했을 때 반응을 안 하고, 우리 선생님은 뭐 32살이야. 선생님은 뭐 10층에 산대. 나는 14층에 살아. 뭐 그런 어떤 층수, 그리고 알파벳 활자, 엘리베이터의 그런 경고 문구, 기대지 마시오.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은 채 그냥 되뇌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제한적이고 매우 상동적인 관심사에 속하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여라는 한 어떤 꼭지와 제한적이고 상동적인 관심사, 그 두 가지의 꼭지가 교집합으로 함께 있을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만 3세 전후로 내려지게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중증도가 다양해요. 여기서 중증도는 심각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경미한 아이들서부터 좀 중증도가 심한 24시간 개호가 없이는 아이가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고도의 심각도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경미하거나 심하지 않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은 일찍 조기에 발견해서 가정에서 상호작용을 많이 촉진시켜주고 사회적 자극을 해준 아이는 자폐 그 스펙트럼의 경로가 조금은 경미한 쪽으로 궤도 수정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사회적 자극이라고 하면 눈을 많이 맞춰주고 대화를 할 때 항상 그 아이의 반응을 기다려주고, 또 그 아이의 반응이 적절하지 못할 때는 땡땡아, 엄마가 질문한 의도는 이런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이런 거야 라고 중간중간에 이제 훈련도 해주시고, 또 감정 표현을 더 풍부하게 모델링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사회적 자극이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요새는 너무 지식적인 어떤 학습이나 인지적인 학습에만 너무 관심을 갖고 정서적인 양육이라든지 정서 교감 능력을 함양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또 스마트폰을 너무 빨리 노출시키는 바람에 학습적 자극, 인지적 자극, 정서적 자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거는 전혀 뇌에 자극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의 인지는 얼굴 마주 보면서 함께 오프라인상에서 대면하면서 함께 마주보고 놀았을 때, 상호작용 놀이를 했을 때 가장 두뇌 신경 시냅스가 활발하게 이렇게 촉진되거든요. 특히 언어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는 제1차 양육자, 보통은 엄마죠. 엄마하고 많이 놀면서 이야기하는 거. 아이가 너무 호명 반응이 안 됐다고 하면 아이를 자꾸 눈을 보면서 이런 불렀을 때는 엄마 얼굴 보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웃고 있는데 우리 땡땡이 얼굴 보고 싶네? 그러면서 봤을 때 더 칭찬해주고, 봤을 때 너무 좋다,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그거를 억지로 강화시켜주면서 자극을 줘야 되고, 그 행동이 왜 중요한지를 어릴 때부터 놀이적인 훈련을 많이 시키셔야 되거든요. 막 학습시키듯이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에서부터 조금씩 알려주거나, 또 어린이집을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집에 와서 부모님들이 잘 대처를 해주시고 행동 수정 치료를 좀 해주시면 참 좋은데, 치료센터에서는 열심히 치료를 하는데 집에 와서는 그게 연장선상에서 이게 일반화가 안 된다면 반쪽짜리 치료만 이제 될 수 있겠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 또 할머니, 가끔 오시는 무슨 이모님, 이제 그런 분들이 다 태도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모두가 다 가족회의를 해서 우리 아이가 A라는 행동을 할 때 이렇게 해주십시다 라고 서로 함께 일치를 갖자는 거죠. 그래서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침이 너무 없어서 가족들이 함께 실천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일단 지치고 힘들 때는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엄마가 지치고 힘든데 철인도 아닌데 어떻게 그거를 꾹꾹 참아가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어머님이 우울하거나 의욕이 없거나 걱정이 너무 많이 되거나 그러신 경우에는 어머님들께도 정신과 치료를 적극 권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료실에 들어오시기 전에 부모의 우울증 척도를 꼭 해요. 우울증 척도를 좀 이용해서 어머님들께 치료받으시라고 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어머님이 치료를 받으면서 힘이 좀 생겼고 명확한 진단을 듣고 팁을 들으면 조금 편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이제 어머님이 이것만큼은 해주셔라 하는 경우가 있죠. 뭐냐면 기본적으로 애가 선을 넘지 않게 해라. 자해나 자기를 막 때린다거나 또 엄마를 공격한다거나 또 친구를 때렸다거나 선생님을 어떻게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철저하게 얘기해서 네가 이런 행동을 했다면 네가 잘한 행동을 했을 때 받았던 칭찬 스티커를 뗄 거야. 체벌적 처벌이 아니라 보상이 들어올 수가 없거나 아니면 철회될 거야.
베네핏이 없어진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주셔야 되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대부분의 그 아이의 의도는 엄마가 10번 중에 한두 번은 들어줬기 때문이에요. 멘탈이 조금 취약하시거나 에너지가 없을 때 들어주십니다. 애들은 그런 것 때문에 문제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그 일관적으로 좀 정말 힘들고 지치고 의욕이 없더라도 그런 선을 넘는 행동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 엄근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엄마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이 행동은 절대 안 되는 건데 땡땡이가 했구나. 그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고해 주는 것이, 그것만 지키셔도요, 조금 아이가 행동이 좀 잡힙니다. 제일 힘들어하는 상황이 뭔지 아세요? 자유놀이 상황이에요. 규칙이 없고 일정이 없고 예측이 안 될 때 이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오늘 스케줄이 늘 1, 2, 3, 4, 5였는데 갑자기 1, 3, 5, 2 순서가 바뀌면 애들이 너무 혼동스러워하고 그걸 못 견뎌해서 막 울고 빨리 2부터 먼저 하라고, 5부터 하지 말고, 약간 그런 식으로 고집을 많이 피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대체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은 굉장히 고지식하고 또 예측되거나 익숙한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행동을 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규칙이 있을 때 더 그걸 지키지 않고 난리 나고 저항을 하고 뛰쳐나가고 그런 애들도 있지만, 예측되는 규칙이 있잖아요. 의외로 그 안에선 잘해요. 문제 행동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일주일에 3번 이상 나타난다. 공격적인 행동이나 분노 조절이 안 되거나 울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런 게 많이 나타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약물 치료를 무조건 시작해야 하는데, 최소 만 4살, 48개월 이상은 지나야 약물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승인된 약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약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공인된 약인데, 그게 자폐 치료제라기보다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나타나는 금방 말씀드린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자극과민성이라든지 소리에 민감하거나 감각에 예민한 애들이 있거든요. 어떤 특정 공간만 들어가면 자지러지게 울고, 이제 그런 경우, 일상생활 루틴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린 아이라고 하더라도 말귀를 잘 알아듣고 엄마의 표정에 반응하고 또 몸짓 언어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이 잘 된다면 사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언어 장애나 그런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발달이 지연되어 있다가 나중에 궤도로 진입하는 단순 발달 지연일 수 있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가 1번이고요. 자폐나 발달 장애라고 하더라도 연령이 어리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치료하면 초등학교 입학 전에 말을 트이게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는 문제 행동이나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습득시켜서 학교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는 적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너무 낙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그 기능을 올리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시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올렸으면 좋겠다. 장애니까 엄마가 다 대신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너무 의존적으로 아이들을 키우지 마시고, 의외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험하게 하시고 성공 경험을 많이 작은 거라도 맛보게 해주신다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아주 비관적인 결과로 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이제 힘내서 집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부디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는 절대 부모님의 탓이 아닙니다. 발달장애는 양육으로 인해서 생기는 후천적인 병이 아닙니다. 내가 태교를 잘 못해서 그래. 임신 중에 우울증이 있어서 남편과 너무 많이 싸워서, 또는 시부모님하고 갈등이 있어서 그래. 내가 너무 아이를 너무 많이 못 놀아주고 방치해서 그래. 라는 본인한테 자꾸 귀인을 하지 마시고 죄책감을 가지시지 말고 의욕 없이 우울해하지 않으시고, 또 혹시 우울하거나 의욕이 없다고 하더라도 용감하게 주변 분들께 많은 도움을 요청을 하셔서 발달장애 아이를 함께 키워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